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 사회 안전망 확충, 성격차 해소, 여성 참여 증진, 포용적 성장. 진보학자나 노조가 아니라 방한한 라가르드 IMF 총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부자가 된 선진국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는 개도국을 상대로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과 더불어 소위 사악한 삼총사 중 하나로 불리는 게 바로 IMF죠. 그런 IMF가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중심 화두가 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라 톱5에 들어가죠. 사악하다고까지 표현했던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과 세계적 부자들의 욕망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고 각성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4대강을 파고 대출로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며 낙수효과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헌정사상 초유의 헌재소장 인준한 부교를 보고 끌어안고 환호하는 정치를 지켜보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몇 년을 뒤처져 있는 것인가? 이 역사 지체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갈 길이 멀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바람이 쭉쭉 안 나가네요. 역시라고 하셔서 웃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었죠. 예, 이게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요. 찬성표 145표였고요. 통과를 위해서 과반선인 147표가 필요했는데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된 겁니다. 각 당의 반응들이 크게 갈렸어요. 네, 그 현장에서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제 탄핵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어제. 네. 그래서 굉장히 기뻤던 거죠. 예. 예,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결 붙이기로 함께 찬성했던 국민의당에서 표가 갈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박했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00명이 찬성했는지 120명이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 입장도 어제 강하게 나왔는데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라는 겁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정 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또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 재치 있는 답변 하나 나와서 관련해서 잠깐 듣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당의 황교안 의원이 질의하고 총리가 답변한 와중에 이 건을 끌어다가 답변한 대목이 있었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에 여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황교안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황교안 의원이 공격을 한 건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헌재소장 부결 봐라. 삼권 분립이 살아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답변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예. 저희도 재밌는 건 따로,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제 임명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의 가장 좋은 거였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통과를 주장하고 있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채택을 했거든요. 보고서를 벌써 오래전에 참여해가지고. 네, 이미 청문회가 한참 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임명안이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의 가장, 캐스팅보는 계속 국민의당이 지고 있었는데, 좋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여당이, 역시 국민의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매달릴 것이고, 국민의당이 이제 대협상력도 더 강화될 것이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돼야 가장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부결이 돼버리면, 이게 정무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책임론이 당장 불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호남 홀대론을 국민의당에서 내세웠는데 이번에 최초의 호남 출신 헌재 소장이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박지원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유구무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인데 이 당에서 버린 거죠. 예.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당에서. 더더욱 나쁜 거는 거기까지는 그렇다고 쳐도 더더욱 나빴던 거는 안철수 대표가 우리가 국회 결정권을 가진 거다. 라면서 이제 그 결과를 자랑스러워 해버렸잖아요. 예, 부결된 다음에 한 이야기인데 국민의당이 20대 국회에서 결정권 갖고 있는 정당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거는 일종의 정치적 자해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호남을 베이스로 하는 국민의당으로서는 당황스러워해야 한다. 박지원 전 대표가 바로 추천한 사람이다. 게다가 호남 홀대론 얘기하고 있었다. 근데 호남 출신의 헌장 수장이다. 최초에. 근데 국민당이 부결시켰어요. 이러면은 당황스러워야 한단 말이죠. 예. 당황스러워해야 하는데 이제 이걸 자랑해버린 거죠. 이거는 제가 보기에는 물론 국민의당의 공식 입장은 자신들이 부결시킨 건 아니다라고 하고 있는데. 무기명이니까요. 예. 누가 부결시킵니까 여기서. 찬성과 부결할 정당은 이미 정해져 있었고 국민의당만 의원 자율투표를 했습니다. 의원 자율투표를 했으니까요. 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매우 안 좋은 결과인데 이걸 좋아해버린 자체가 기본적으로 정무적 판단을 못했다는 것이고 그건 결국 제가 보면 큰 정치적 자해라고 봅니다. 보수 야당들도 제가 보기엔 박수치가 좋아할 일이 아닌 것이 여의도에서 자기들끼리만 얘기하면 사실 뭐 여야 할 것 없이 정치인들의 전형적인 한계이긴 한데 자기들끼리는 좋아한 거 이겼다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건 문재인 지지자들을 좌절시키는 게 아니라 결속시킬 사안이에요. 이게 열받게 하는 사건이거든요. 부결시킬 만큼 결정적 사유들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된 게 처음이기 때문에 다들 청문 당황스러워하고 보고서가 있습니다. 채택됐어요. 청문 보고서 채택됐는데 예, 그리고 무슨 흠결이 발견돼서 뭐 논쟁이 벌어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부결된 거예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사실은 예, 보수 야당에서야 오히려 이유가 있어요. 진보적이다 뭐 등등. 자, 대단한 제가 보기에는 자살골이라고 보는데. 자, 여기까지 하고요. 나머지 뉴스 진행해보죠. 예,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 관련된 소식도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까 현지 시각으로는 11일 오후 6시고요.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7시입니다.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대북 제재 결의안 표결에 붙이게 되는데요. 기존안보다 완화된 내용이 나왔습니다. 미국 쪽에서 최종안을 냈는데 중국, 러시아 등 유엔 회원국들의 대북 원유 수출을 현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원래라면 미국은 대북 원유 공급 전면 중단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제재 대상에서 제외했고요. 고려항공도 제재 대상에서 지정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의심 선박에 대한 공해상에서의 차단과 검색도 요청한다라고 밝혀서 유엔 회원국들의 이행을 의무화하지 않았습니다. 이거 이제 중국, 러시아하고 이렇게 합의가 된 거죠. 네. 미국이 주도해서 제출하는 결의안인데 부결돼 봐요. 쪽팔리잖아요. 네, 그래서 애초에 주장하는 것보다 확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요 정도면 중국하고 러시아가 오케이 손들어 줄게 뭐 이렇게 합의가 된 사안인 거죠. 네, 곧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뭐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중단 한참 언론 플레이했는데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그리고 김정은을 포함한 계좌 동결이라든지 여행 제한 조치 등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모든 거에 제외됐습니다. 지금까지 있던 거 비슷한 거예요. 말만 그렇게 떠들어댔지. 자, 어쨌든 요 수준의 제재안은 이제 통과될 것이다. 근데 그건 뭐 달라질 게 없다는 거죠. 이전과는 크게. 당장 전쟁에 나가 북한을 완전히 고립시켜서 멸망시킬 거라고 얘기하더니 아니잖아요. 네. 자, 그 트럼프 대통령의 트윗만 보지 마시고 기자들은 그것만 중계하지 마시고 그게 그렇게 될 리가 없다는 분석 혹은 국제정치의 환경도 같이 보도해 주십시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이 자체 TF를 구성해서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퇴출 활동을 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발표한 바인데요. 여기에 나온 문건에는 명단에 80명이 넘는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소설가 이회수 씨와 조정래 씨 등 문학의 인사가 있고요. 문성근, 문소리 등 배우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영화감독 이창동, 박찬욱, 봉준호도 있고요. 방송인으로는 김미아, 김구라, 김재동, 또 가수 윤도현, 신해철 이런 분들의 이름도 있었습니다. 블랙리스트에 이름이 올라간 이유는 촛불 시위 참여로 젊은 층을 선동했다 등과 같은 이유였는데요. 블랙리스트는 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실제로 시행됐던 것까지 있습니다. MBC와 KBS 등에 못 나오게 퇴출을 유도하는가 하면요. 해당 연예인이 속한 기획사에 대해서 세무조사까지 진행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블랙리스트고 어제 저희가 잠깐 화이트리스트 그러면 반대로 정권 차원에서 후원했던 문학계의 어떤 프로젝트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건 누가 했느냐? 역시 국정원이 했다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직접 취재한 김한 기자가 잠시 후에 만나서 얘기 나누겠고, 근데 이 이야기가 최근의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지금 박근혜 정부 시절의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정원이 만들었던 문학의 블랙리스트. 여기서 훨씬 고도화됐거든요. 나중에는 박근혜 시절에는. 그러니까 지금 거의 2008년, 2009년, 2010년 거의 10년 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지금 나오고 있는 거는. 그때 이미 이제 김미아 씨 TBS에 와 계시죠. 흘러서. 그리고 김재동 씨, 김재동 씨에 대한 이야기는 이미 오래전부터 나왔죠. 꽤 보도가 나왔었는데요. 당시 사찰당했고 프로그램에서 쫓겨났다라는 보도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때 댓글이 인기가 떨어져서 그랬다라고 댓글을 달았는데 그 댓글 단 사람이 또 그 댓글 알바단이었다는 것도 드러났죠. 같이. 그렇게 자기들이 잘라놓고 인기가 없어 그러는데 무슨 소리냐고 하는 언론도 만들어내고 복지고 장치고 했던 거죠. 이건 거의 10년 전 얘기입니다. 그 사이 10년 사이 얼마 만에 쌓였겠어요, 이게. 자, 또 있습니까? 관련 뉴스가? 네, 관련해서요. 여기에 청와대 민정과 홍보수석의 지시가 있었다라는 것이 국정원 적폐청산 TF의 그 조사 결과인데요. 그렇겠죠. 다음 뉴스를 하죠. 어제 국회 대정부 질문이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건을 언급했습니다. 캐나다 건설 사업에 투자한 한 회사가 한 금융사로부터 210억 원 대출 받았으면서 무담보로 허위 자료 냈다라는 건데요.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친척이 개입했다라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대정부 질의에 드디어 나왔네요. 이게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임기 초기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캐나다의 어떤 사업에 투자를 했는데 여기에 농협이 대출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 210억 원의 대출금을 포함하여 많은 금액이 캐나다에서 일종의 분양 사기로 사라져 버려요. 그러면 이제 농협에서는 대출을 해주고 나서 기본적으로 사기를 당한 거니까 고소고발이나 좀 소송이 있어야 되는데 소송이 없죠. 적극적으로 대처를 전혀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돈이 사라졌는데 날아갔는데 대처하지 않죠. 그런데 여기에 이명박 전 대통령 친인척이 연루된 게 아니냐라고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에 대해서 이제 10년 만에 거의 10년 만에 대정부 질의에 이 사건이 등장을
한 거죠. 예. 네, 그래서 어제 박상계 법무부 장관이 대답을 했는데 이 사건이 지난 정부에서는 단순히 기소 중지되어 있었지만 최근에 다시 수사 지시했다라고 답했습니다. 예, 수사 지시했지만 진행을 안 되고 있었어요. 예, 계속해서. 표창원 의원도 연달아서 관련 질의를 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혹시 저수지 게임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지금 개봉 중이고 상당히 많은 관객들이 보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네, 기자가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께서는 보셨거나 혹시 보실 계획 없으십니까? 아직까지는 보지 못했고 한번 들여다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게 저수지 아니, 게임이라는 이 영화 영화인데. 이야기 안 하신다고 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나는데.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의원이 대정부실에서 했습니다. 네. 이 사건을 다룬 거군요. 예. 이렇게 도와주시나요? 의원님? 자, 약간, 대정부실에서 이 사건이 처음으로 등장했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 등장했고, 다행입니다. 전화 주진우 기자님 굉장히 오랫동안 쫓아왔거든요. 사건을. 자, 그러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최근에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댓글, 공작 이외에도 소위 원주 사건에 해당되는 BBK 관련, 이야기가 조금씩 등장하고 있습니다. 뉴스공장에서는 몇 주째 하고 있고, 다른 언론사에서도 조금씩 나오고 있죠. 예, 오늘 아침 CBS 보도인데요. 2001년 김경준의 LK이뱅크에서 이명박 전 대통령의 개인 계좌로 50억 원이 송금한 기록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2007년에 검찰이 이를 수사할 때 확인하고도 뭉갰다라는 의혹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이 BBK 관련 사건은 너무 많은 이름들이 등장해요. 여기도 이뱅크가 등장하죠, 아마? 네, LK이뱅크요. 네. LK이뱅크. LK이뱅크는 뭐란 말인가? 옵셔널 벤처스는 뭐고? 이 회사 이름이 여러 가지 등장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돈이 왔다 갔다 합니다.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됐다는 건지 따라잡다가 잊어버려요. 사건 도래될 뿐만 아니라. 지금 오늘 이제 오전에 등장한 노컷발 이 뉴스의 핵심은 뭐냐면 간단하게 말하면 BBK 실소유주가 이명박 전 대통령인 것을 입증할 만한 송금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검찰이 의도적으로 누락시켜서 선거 대선 직전에 모른 척한 거 아니냐. 그게 나왔다면 BBK가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라는 게 사실상 입증되는 거였는데 라고 하는 뉴스가 10년 만에 나온 겁니다. 또. 네. 해설만 붙이자면 복잡하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예. 검찰이 숨긴 거 아니냐? 실제로는 이명박 전 대통령이 BBK 실소유주 아니냐? 예, 그런 알고도 자료가 모른 척했다라는 의혹이 그런 있는 거죠. 입금 자료가 있다는 거죠. 50억에 해당되는 그런 뉴스입니다. 관련 뉴스가 조금 더 나올 것 같은데 뉴스를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실 땐 뉴스 공장을 들으십시오. 저희가 해설해 드릴 테니까 아마도 텍스트를 한참 읽어도 이게 어떻게 있다는 것이 잘 헷갈릴 텐데 이 뉴스를 해설해 드리면 그런 얘기입니다. 주인이 이 사람이잖아. 입금된 걸 보니까 라고 하는 자료가 이미 10년 전에 있었는데 검찰이 못 본 척했다는 겁니다. 그걸 10년 만에 다시 밝혀서 이제 끄집어낸 거고요. 노컷 뉴스가. 자, 제목 하나 정도? 네. 네, 주식 대박의 진경준 전 검사장 기억을 하실 텐데요. 이번에는 황제 가회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자신의 딸의 가회를 네이버에 요구했다라는 건데요. 인턴 확인서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딸을 네이버 어떻게 했다고요? 예, 그러니까요. 네이버 법무실에다가 이메일을 보내는데요. 자신의 딸이 논문을 써야 하니까 아이를 붙잡고 수업처럼 설명해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했다는 건데요. 이게 검사장이 사기업 법무실에다가 전화해서 우리 딸 좀 거기 가회시켜달라고 한 거죠. 가회를 시켜. 예, 전화는 아니고 이메일을 보냈다고 하는데요. 예, 답장이 다음날 바로 왔습니다. 예. 따님이 바쁘다고 하니까 다음 주 중에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다라면서 자신이 잘 챙기겠다고 답합니다. 최근에 김상조 공정위원장하고 다음에 이재용 전 대표하고 사이에 설전이 있었죠. 예. 그러면서 이제 좀 일단락되어 가고 있는데 삼리 정치가 인류 기업에 대해서 탓한다고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 다른 건 모르겠는데 그 오간 이야기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이제 이재용 전 대표 측에서
네이버가 정부의 도움 없이 맨손으로 거기까지 읽어낸 인류 기업인데라고 하는, 저는 그건 동의가 안 됩니다. 예. 네이버가 지난 9년간 보수 정권과 아무런 유착이 없었는지 좀 두고 봅시다. 그건. 네, 관련해서 네이버 입장도 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진양이 며칠 와서 궁금한 거 묻고 답해준 적은 있지만 지인 부탁으로 대기업 견학 간 거랑 비슷하게 보면 된다라고 해명했다고 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무나 연락해가지고 법무실에 우리 딸 거기서 며칠간 열흘 동안 가시켜달라고 법무부 네이버 법무실에서 이걸 네. 해줍니까? 해줬는데 결국은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었겠죠. 검사장이 이렇게 직접 대놓고 기업이 법무실에 얘기했는데 안 된다고 거절하면 불이익을 당할까봐. 근데 실제 이걸로 인해서 이런 걸 했던 걸 보면 아마 이제 그 IT 기업에서 인턴을 했다든가 혹은 뭐 미국의 대학을 진학할 때 필요한 서류로 첨부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보기에 그런 얘기는 없어요? 네, 실제로 그래서요. 미국 명문대학인 하버드대에 진학했다라고 하는데요. 인턴으로 근무한 것처럼 꾸민 정황도 내줬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거 한 거예요. 예.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 삼권 분립 국가가 아닙니다. 한국은 의심에 여져 있는 제왕적 대통령 1인제입니다. 삼권 분립이 무의미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우리는 삼권 분립을 체험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지명하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바로 인준에 받지 못한 사태가 바로 있었지 않습니까? 삼권 분립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아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공격하기 위해서 황교안 의원이 이제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예, 황교안 의원이 공격을 한 건데 이낙연 총리가 이제 바로 직전에 있었던 헌재소장 부결 봐라. 삼권 분립이 살아있다. 어제 이낙연 총리의 답변 중에 재밌는 게 많이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시고, 예. 저희도 재밌는 건 따로, 골라서 들려드리겠습니다만은, 사실은 어제 임명안이 아슬아슬하게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에, 예, 가장 좋은 거였죠.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어차피 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당론으로 반대를 정하고 있었고, 예. 그리고, 민주당과 정의당은 통과를 주장하고 있는 사이에 우리는 4대강을 파고 대출로 부동산을 사라고 부추기며 낙수 효과만 외치고 있었습니다. 어제 헌정사장 초유의 헌재소장 인준한 부교를 보고 끌어안고 환호하는 정치를 지켜보자면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몇 년을 뒤처져 있는 것인가? 이 역사 지체를 해소하는데 얼마나 걸릴 것인가? 갈 길이 멀다. 김원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오늘도 역시 바람이 쭉쭉 안 나가네요. 역시라고 하셔서 웃었습니다. 하루 이틀도 아니고. 자, 어제 가장 큰 뉴스는 이제 네, 김희수 헌재소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이었죠. 예, 이게 왜냐하면 처음 있는 일이거든요. 네,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헌재소장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건요. 찬성표 145표였고요. 통과를 위해서 과반선인 147표가 필요했는데 2표가 모자라서 부결된 겁니다. 각 당의 반응들이 크게 갈렸어요. 네. 네, 그 현장에서요, 아마 보신 분들도 있을 텐데,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의원석에서는 환호와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일부는 얼싸안고 기뻐하는 모습까지 보였는데요. 이제 탄핵이다 이런 말도 나왔어요, 어제. 네. 그래서 굉장히 기뻤던 거죠. 예. 예,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에서는 표결 붙이기로 함께 찬성했던 국민의당에서 표가 갈렸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당은 반박했는데요. 김동철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100명이 찬성했는지 120명이 한 건지 아무도 모르는 거 아니냐라고 반박한 겁니다. 청와대 입장도 어제 강하게 나왔는데요. 국민에 대한 배반이다라는 겁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헌정 질서를 정치적으로 정략적으로 악용한 가장 나쁜 선례로 기록될 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어제 또 대정부 질의가 있었는데 관련해서 굉장히 뭐랄까 재치 있는 답변이 하나 나와서 관련해서 잠깐 듣고 지나가고 있습니다.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를 상대로 한 대정부 질의에서 국민의당의 황교안 의원이 질의하고 총리가 답변한 와중에 이 건을 끌어다가 답변한 대목이 있었어요.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하고 있었고,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이 채택을 했거든요. 보고서를 벌써 오래전에 참여해가지고. 네, 이미 청문회가 한참 전에 있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요. 청문보고서 채택도 이전에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아슬아슬하게 임명안이 통과되는 게 국민의당의 가장 캐스팅보는 국민의당이 지고 있었는데, 좋다고 한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여당이 역시 국민의당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매달릴 것이고, 국민의당이 이제 대협상력도 더 강화될 것이고, 아슬아슬하게 통과돼야 가장 좋은 거거든요, 제가 보기엔. 근데 이제 부결이 돼버리면 이게 정무적 관점에서 보면 아주 당혹스러운 거죠. 책임론이 당장 불거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난주부터 호남 홀대론을 국민의당에서 내세웠는데, 이번에 최초의 호남 출신 헌재 소장이 후보로 나왔지 않습니까? 심지어는 이분이 박 전 대표가 헌법재판관 추천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어제 유구무원이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추천한 사람인데 이 당에서 버린 거죠. 예. 호남 홀대론을 주장하는 당에서. 더더욱 나쁜 거는,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최저 임금 인상을 통한 내수 진작, 사회 안전망 확충, 성격차 해소, 여성 참여 증진, 포용적 성장. 진보학자나 노조가 아니라 방한한 라가르드 IMF 총재가 어제 기자회견에서 쏟아낸 말들입니다. 부자가 된 선진국들이 자기들 이익을 위해서 잘 살아보겠다고 바둥거리는 개도국을 상대로 신자유주의를 밀어붙이고 다국적 기업의 이익을 대변해서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과 더불어 소위 사악한 삼총사 중 하나로 불리는 게 바로 IMF죠. 그런 IMF가 이제는 소득주도 성장을 이야기합니다. 부자들의 모임이라고 불리는 다보스 포럼에서도 소득 불평등이 중심 화두가 된 게 벌써 몇 년 전입니다.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가장 소득이 불평등하게 분배된 나라 톱5에 들어가죠. 사악하다고까지 표현했던 선진국과 다국적 기업과 세계적 부자들의 욕망조차 이대로는 안 된다고